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의 핵심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꽉 찬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길을 걷다가 사람들의 옷차림을 막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옷차림이요? 네, 그러니까 성수동이나 홍대 같은 그 트렌디한 거리 있잖아요. 혹은 주말 번화가를 걷다 보면 예전에는 진짜 험준한 산에서나 불법한 그런 프리미엄 아웃도어 재킷이나 되게 투박한 트레일 러닝화를 아주 멋스러운 일상복으로 소화한 사람들을 정말 쉽게 마주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딩 전략이나 비즈니스가 어떻게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진화하는지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의 전략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대중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하고 흥미로운 교과서 같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탐구할 자료는 바로 아크테릭스, 살워몬, 윌슨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브랜드들을 소유한 그룹이죠. 아머스포츠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스크립트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네, 오늘의 미션은 그저 딱딱한 재무지표나 숫자를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단순히 그 눈 덮인 산에서 입는 옷이나 테니스 칠 때 쓰는 라켓을 파는 회사를 넘어가지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및 패션 강자로 자리매김했는지 그 숨겨진 전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아모스포츠는 2025년에 무려 2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66억 달러라는 엄청난 벽을 돌파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숫자 약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66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도 물론 엄청 인상적이지만요. 분석가로서 제 눈길을 끈 건 단순히 덩치가 커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숫자 그 이상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아머스포츠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는 각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원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 이게 이 실적 자료의 진짜 핵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요? 그럼 그 확장의 최전선에 있는 브랜드부터 이야기해보죠. 바로 테크니컬 어페럴 부문을 이끄는 아크테릭스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부문의 4분기 매출이 무려 34%나 성장했어요. 네, 연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홀세일, 그러니까 도매 부문이 37% 성장했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DTC 채널도 34%나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그렇죠. 기존의 코어 등산 매니아들이 재킷을 무슨 색깔별로 10벌씩 사 모으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아크테릭스가 텐트 안으로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성공적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이라면 슬라이드의 세부 지표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브랜드가 더 이상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님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4분기 데이터를 딱 보면 여성용 제품과 풋웨어, 즉 신발 카테고리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와, 40%나요? 이미 아크테릭스처럼 덩치가 큰 브랜드에서 특정 카테고리가 한 분기만에 40% 이상 성장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네요. 엄청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런 성장을 견인했나요? 경영진의 발표 스크립트에 구체적인 라인업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성용 신제품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브랜드 내에서도 최고가 라인업에 속하는 안데사 다운스키 재킷을 비롯해서 안데사 재킷이요? 네, 그리고 클라키아, 루시아, 그리고 니아 팬츠 같은 여성용 바지 제품들이 시장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지까지 대박이 났군요. 신발 쪽은 어떤가요? 신발 쪽 지표도 놀라운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브랜드 신발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노반 LD4 트레일러닝화가 있고요. 노반. 네, 그리고 코팩 하이킹화가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확실히 해냈죠. 그렇군요. 단순히 남성용 재킷을 작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여성 고객과 스니커즈 매니아들을 위한 전용 제품들이 제대로 시장에 먹혀 들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신규 고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이들을 어떻게 계속 우리 브랜드에 머물게 할 것인가? 즉, 고객 유지가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크테릭스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순환경제의 중심인 리버드 프로그램입니다. 리버드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죠?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입던 중고 제품을 매장에 가져오면 새로운 제품을 살 수 있는 보상 판매 크레딧을 주는 제도인데요. 아, 보상 판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4분기에 아머스포츠가 이 크레딧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파격적으로 올렸다는 점입니다. 혜택을 무려 10%포인트나 늘렸으니 반응이 즉각적으로 왔겠군요? 네, 중고 거래량이 말 그대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43개의 리버드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이 전략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친환경 마케팅 같지만요.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고객의 재방문율을 극적으로 높이고 브랜드 생태계 안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창출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비싼 새 옷을 살 때 나중에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갑을 열기가 훨씬 쉬워지니까요. 기존의 익스트림 아웃도어를 즐기는 충성 고객들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겟의 저변을 이렇게나 넓힐 수 있다는 것, 브랜드 확장의 정석을 보여주는 훌륭한 레퍼런스네요. 완벽한 예시죠. 자, 아크트릭스가 텐트 안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불렀다면 이번에는 아예 텐트 자체를 새롭게 지어버린 브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79년의 뼈대 있는 역사를 가진 살로몬입니다. 아, 살로몬. 네, 살로몬은 2025년에 35%라는 경이로운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마침내 20억 달러라는 거대한 마일스톤을 돌파했습니다. 회사 스스로도 살로몬을 명실상부한 올해의 브레이크아웃 브랜드라고 극찬하고 있죠.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죠. 근데 전통적인 스키 바인딩이나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20억 달러 규모의 잭팟을 터뜨린 건가요? 그 해답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의 데이터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살로몬은 말씀하신 대로 스키 부츠나 장비 중심의 하드웨어 회사였습니다. 장비 중심이었죠. 네,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만 해도 장비 매출 비율이 54%로 절반이 넘었죠. 그런데 2026년 예측 데이터를 보면 이 비율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푸드웨어와 어페럴, 즉 일상생활에서 입고 신을 수 있는 소프트 굿즈 비중이 무려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그러니까 눈 덮인 슬로프에서 내려와서 전 세계 스니커즈 시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요즘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를 일상복처럼 힙하게 입는 이른바 고프코어 트렌드가 패션계를 완전 강타하고 있잖아요. 살로몬이 그 트렌드에 단순히 탑승한 게 아니라 아예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 화려한 매출 성장 이면에 투자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할 만한 수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아마 영업이익률 하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4분기 살로몬이 속한 아웃도어 퍼포먼스 부문의 조정 영업이익률이 무려 490 베이시스 포인트나 뚝 떨어졌어요. 꽤 큰 폭이죠. 쉽게 말해서 이익률이 거의 5% 가까이 하락해서 6.2%를 기록한 겁니다. 물건은 35%나 더 많이 팔았는데 남는 장사를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런 수치라면 회사의 수익 모델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경영진은 바보가 아닙니다. 과연 이 5%에 달하는 이익률 하락이 시장의 통제력을 잃고 발생한 단순한 손실일까요? 아니면 더 큰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투자일까요? 경영진의 대답은 당연히 후자겠죠. 정확합니다. 이건 살로몬의 장기적인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관비, 즉 마케팅과 운영에 들어가는 SG&A 투자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가속화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인 가속화다. 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률을 6%대로 희생해서라도 브랜드를 확실하게 다음 레벨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막대한 자본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쏟아부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제품 마케팅입니다. 살로몬의 핵심 프랜차이즈 러닝화인 XT 위스퍼와 그레블의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에 막대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아, 신발 마케팅. 둘째는요? 둘째는 조직과 크리에이티브의 혁신입니다. 글로벌 패션의 성지인 파리에 새로운 오피스를 크게 열었고요. 브랜드 79년 역사상 최초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헥터를 영입했습니다. 오, 헥터라는 인물은 단순히 기능성을 넘어서 디자인과 패션까지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압도적인데요. 바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공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최근 열린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아머 스포츠 산하 브랜드들이 무려 2만 7천 명에 달하는 공식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원했습니다. 2만 7천 명이요? 와, 대단하네요. 게다가 살로몬 후원 선수들이 무려 59개의 메달을 휩쓸었죠. 여기서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 노출과 신뢰도 상승 효과는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네요. 그럼 공간에 대한 투자는 어떤가요? 제가 아까 성수동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매장들의 규모나 인테리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를 글로벌 에피센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파리, 런던, 상하이, 뉴욕, 밀라노 등 전 세계 주요 메가시티의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매장이 커졌어요.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4분기에만 무려 25개의 브랜드 스토어가 순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2023년 이후 전 세계 살로몬 브랜드 인지도가 무려 1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파리와 런던 같은 핵심 도시에서도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씩 훌쩍 뛰었죠. 와, 인지도가 그렇게나 올랐다고요? 네, 5%의 이익률을 내어주고 15포인트의 글로벌 인지도를 샀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베팅을 한 겁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의 해자를 파는 전략,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 아크테릭스와 살로몬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봤는데요. 살로몬만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테니스 라켓과 야구 배트의 대명사 윌슨 역시 4분기에 14%라는 아주 견고한 성장을 이뤄냈어요. 네, 윌슨도 대단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테니스 360이라는 전략이 아주 눈에 띄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살로몬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대한 진화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코트에 나설 때 라켓만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도 입고 신발도 신어야죠. 맞습니다. 모자부터 티셔츠, 바지, 양말, 신발까지 모든 것을 입고 신어야 합니다. 윌슨은 지금까지 라켓만 팔았다면 이제는 선수가 코트 위에서 착용하는 모든 것, 나아가 일상에서 입는 옷까지 윌슨으로 덮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테니스 360입니다. 아, 이것도 역시 소프트 굿즈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하드웨어 장비의 한계를 벗어나 소프트 굿즈로 수익의 파이를 폭발시키는 거죠. 그 결과 윌슨의 소프트 굿즈 매출은 2025년에 2배나 뛰었고 이제 이 부문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라켓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테니스라는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파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거군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했나요? 마케팅과 인사, 그리고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이 돋보였습니다. 우선 세계 랭킹 탑10에 드는 알렉스 드미노를 포함해 총 6명의 새로운 선수를 테니스 360 앰버서더로 영입했습니다. 야구 쪽은요? 야구 쪽에서도 가을에 출시한 루이빌 슬러거 수프라베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성장을 견인했고요. 저는 무엇보다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협업이 놀랍더라고요. 리바이스와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 굵직한 경험을 쌓은 캐리 에스크를 신임 CEO로 임명했잖아요. 의류와 패션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혔다는 건 명확한 시그널이죠. 정확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인사죠. 게다가 유명 럭셔리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오프화이트와 3D 농구공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장비 회사가 오프화이트와 손을 잡는다. 상상하기 힘들었죠. 이걸 윌슨이 더 이상 땀 흘리는 체육관 안에만 머물지 않고 트렌디한 스트리트 문화와 하이엔드 패션의 중심에 서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는 지키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맥락 속으로 브랜드를 이식하는 고도의 작업이죠. 지금까지 각 브랜드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아머 스포츠라는 그룹 전체의 재무 상태를 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제가 재무 요약본을 봤는데 숫자가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맞아요.
재무가 아주 탄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그룹 전체 매출이 16에서 18% 성장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까 살로몬이 마케팅과 공간 확장에 엄청난 돈을 태우느라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윌슨도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건전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모스포츠 그룹이 가진 포트폴리오 전략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곳입니다. 비즈니스 구조를 형제들에 비유해 볼까요? 형제들이요? 네, 아크테닉스는 말 그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능력 있는 맏형, 이른바 캐시카우입니다. 아크테릭스의 조정 영업이익률은 무려 25.9%에 달합니다. 와, 25.9%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거의 럭셔리 브랜드급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죠. 이렇게 든든한 맏형이 뒤에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주고 있으니 이제 막 새로운 시장에서 퀀텀 점프를 시도하려는 동생들, 즉 살로몬이나 윌슨 같은 브랜드들이 스타트업처럼 과감하게 돈을 태우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맏형이 돈을 든든하게 벌어주니 동생들은 이익률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만약 살로몬이나 윌슨이 독립된 단일 기업이었다면 주주들의 압박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했을 과감한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성장 단계와 수익 모델을 가진 브랜드들이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장사 잘하는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오늘날의 불확실한 거시 경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뉴스만 틀면 나오는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 같은 리스크 말이죠. 아, 관세 이슈.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죠. 저희가 지금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의 찬반을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흥미롭게도 아머스포츠 경영진은 이 관세 이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다들 관세 폭탄을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들의 자신감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구조에서 나옵니다. 경영진이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서 단일 기업들에 비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타격의 면적 자체가 좁은 거죠. 아, 미국 외의 시장이 탄탄하다. 네. 둘째, 아크테릭스나 살로몬은 이미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원가가 오르거나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여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제가 없는 강력한 브랜딩이 최고의 방어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방금 저에게 이야기 나눈 탄탄한 대차대조표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버틸 수 있는 풍부한 현금 흐름이 있죠. 경영진은 이런 팩트들을 근거로 들어 2020년 미국의 관세 인상이 그룹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단언했습니다. 미미할 것이다. 네, 거센 매크로 경제의 파고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브랜드 파워와 포트폴리오로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지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정말 밀도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자료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게 파고든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크테릭스와 살로몬이 보여주듯 이들은 단순한 제품을 넘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프리미엄화와 타겟 확장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딱딱한 하드웨어 장비 회사에서 벗어나 일상 속의 소프트 굿즈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캐시카우 브랜드의 현금을 활용해 성장하는 형제 브랜드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압도적인 포트폴리오 시너지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화려한 성공의 숫자들과 완벽해 보이는 전략들을 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자료의 후반부를 보면요. 아머스포츠는 향후 아시아와 북미 시장 등에서 오프라인 직영점 확장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장 2026년에만 중국에 35개의 살로몬 매장을 추가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25개에서 30개의 아크테릭스 대형 매장을 새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죠. 모든 것이 디지털과 이커머스로 전환되는 이 시대에 물리적인 매장을 그렇게 늘린다고요? 엄청난 고정비가 들어갈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에 막대한 임대료와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이 드는 거대한 오프라인 공간에
이토록 엄청난 자금을 집중하는 전략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압도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고객 충성도를 영원히 묶어두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훗날 소비자 트렌드가 또 한 번 급변하거나 오프라인 경제에 타격이 올 때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재무적 족쇄가 될까요? 데이터는 현재 오프라인의 성공을 지시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이면의 구조적 리스크 역시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이 거대한 오프라인 베팅이 과연 이들에게 최고의 해자가 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이 기업의 행보를 분석하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러분도 주말에 번화가를 걷다가 새롭게 문을 연 브랜드의 거대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그 멋진 인테리어 뒤에 숨겨진 치열한 이익률 계산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했던 거리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교과서로 보이실 겁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차원 높여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